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30쯤이었으니 제 인생 절반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다 커서 각자 가정을 꾸릴 때쯤 저는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뻔한 말이지만 이대로 살다가 남편 곁으로 가게 된다고 해도 더 이상 세상에 남은 여한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길 듯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별과 충격에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역시 저 못지 않은 듯 했습니다. 사람 많은 장례식장에서 큰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 듯 목이 터져라 3일 내내 울었죠. 남편 없이 혼자 남겨진다는 슬픔이 어떤지 알기에 큰애를 지켜보는 저 역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큰 며느리는 남편의 장례식 마지막 날까지 목 놓아 울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놀라 달려갔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막내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쓰러진 큰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는 뺨을 때렸습니다. 쇼하고 있네. 보자 하니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요. 얼른 안 일어나요? 막내 며느리의 손바닥이 큰 며느리의 뺨에 꽂히는 소리에 순식간에 문상객들이 술렁이고 장례식장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막내에게 맞은 뺨을 잡고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장례식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유는 뭔지, 두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지난 세월부터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죠. 요즘은 아버지들도 자식들에게 다정하고 육아에도 참여하지만 옛날만 해도 그게 어디 흔한 일이었나요? 아버지는 주로 밖에서 일만 하고 집안에서는 육아하는 거리가 먼 존재였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달랐습니다. 3살 터울의 두 아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가끔은 저도 질투가 날 정도였죠. 물론 아들들도 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어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서 처자식 굶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11살, 그리고 둘째 아들이 8살 되던 해였습니다. 전날 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출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말했어요. 준호 아빠, 오늘 일 끝나면 어디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요. 그리고 일할 때도 조심하고요. 알겠죠? 어젯밤 꿈이 찜찜해서 그래요. 암튼 내 말 흘려듣지 말고 오늘은 특별히 조심 좀 해요. 우리 준호 영호를 봐서라도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오늘은 특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계속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도 깨먹었죠. 그런데 점심이 지날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꿈에서 느꼈던 불길한 기운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야 말았죠.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일을 하다가 발판이 흔들리면서 그대로 추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앞이 캄캄해졌어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나머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싸늘해진 남편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바로 남편의 장례식장이 마련됐고 저는 넋이 나간 채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대로 그냥 남편을 따라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 보면 참 무서운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첫째 아들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엄마까지 쓰러지실까봐 무서워요. 국물에 마른 밥을 건네는 큰아들의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 이 아이들이 나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저는 그 밥을 억지로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약해지면 안 돼. 나는 이제부터 강해져야 해. 남편이 떠난 이후 회사 측은 최소한의 보상금만 내놓았고 그마저도 지급 절차는 너무 느렸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여기저기 조금씩 졌던 빚은 제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시간도 슬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혼자 키우려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손을 돕고 식당 설거지, 마트 계산원, 공장 야간 근무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쉬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굶지 않고 자라는 게 우선이었죠. 그런 생활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전처럼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가르쳤습니다. 준호야, 영호야, 엄마는 너희가 건강하고 예의 바르게 자라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아빠 없이 산다고 욕먹지 않으려면 밖에서도 항상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해.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예의와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그것이라 믿으며 엄하고 단호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돈은 늘 부족했고 두 아들을 신경 써줄 수도 없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잘해야 하는데 어느 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이것저것 일하며 허덕이던 제 소식을 들은 사촌동생 미자에게서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은 결혼한 이후로 남편과 함께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광심 언니, 나랑 같이 일하자.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 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하면 좋잖아. 이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돈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내가 잘만 하면 많이 벌 수도 있어. 지금 하는 일보다는 훨씬 괜찮을 거야. 사촌동생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동생과 함께 건물 청소를 했고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여기저기 건물을 다니며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을 두드려 맞은 듯 힘들었지만 손에 익고 나니 예전에 했던 일보다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사촌동생 말대로 돈도 더 잘 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뱃속에서 나온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큰애 준호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속이 깊었죠. 제가 집에 없으면 알아서 동생 밥까지 챙겨 먹였고 청소며 빨래까지도 해놓곤 했어요. 학원 하나 보내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공부도 잘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대학도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건실한 회사에 취직했죠. 준호는 제게 든든한 기둥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둘째 영호는 어릴 적부터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학교에 다닐 때는 싸움도 하고 말썽도 피워서 몇 번 불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대체 앞으로 뭐가 되려고 이러나 혹시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애가 어긋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학교에 호출되어 가면 저는 고개를 조아리기에 바빴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영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이게 다 신경을 못 써준 제 탓입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바쁘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호가 가끔 이렇게 사고는 쳐도 못된 애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잘 타일러 주시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 형은 공부도 잘하고 문제 한번 일으킨 적이 없는데 영호는 누굴 닮아 저러나 모르겠어요.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제가 보기에 영호는 공부보다 손으로 하는 일에 소질이 있어요. 공부 안 한다고 혼내기보다 길을 잘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사춘기가 지나면서 영호는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적성이 아니라 생각한 건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정비소에 취직해서 자기 앞가림을 하더군요. 말썽만 피우던 녀석이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자랐지만 둘 다 결국 자기 자리를 찾으면서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10년 넘게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독립해서 작은 청소업체 하나를 차릴 정도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이 조금씩 퍼졌던 모양인지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어느새 혼자서는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직원도 서너 명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삶에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째 영호가 26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영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둘째가 이렇게 나올 때면 항상 안 좋은 일이 뒤따랐기에 저는 무슨 사고라도 친 줄 알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죠? 둘째 입에서 나온 건 뜻밖에도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결혼하기에는 어린 나이라 생각했기에 놀랐지만 그것도 잠시뿐. 영호가 그렇게까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는 걸 보니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둘째는 아담하고 예쁜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영호 씨랑은 동갑이에요. 영호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둘째가 데려온 아가씨는 말도 잘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며 이것저것 알아가다 보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영호한테 듣긴 했는데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요?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저 혼자예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둘의 결혼이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영호에게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지 결혼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런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둘째의 신분감은 야무지고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만 살았으면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네.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말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살았다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세게 치더군요. 저 역시 아빠 없는 아이들이라는 말을 안 듣게 하려고 남들보다 두세 배로 노력하며 애썼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예비 며느리는 열심히 살았다는 말처럼 20살이 되자마자 회사 격리로 취직해서 혼자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모아 스스로 생활을 꾸려왔다고 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어른스러운 모습에서 어린 나이부터 고생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났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성격이 서로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영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아이가 단단하게 채워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결국 허락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작은 신혼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저를 유독 잘 따랐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어머니 쉬는 날인데 혼자 밥 드시면 쓸쓸할까봐 제가 밥 해드리려고 왔어요. 아유, 귀찮을 텐데 뭐하러 왔어. 나는 그냥 대충 한 끼 먹어도 되는데.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사는데 자주 와야죠. 제가 간장게장 만들었는데 맛 한번 봐주세요.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먼저 다가와주는 둘째 며느리가 저 역시 참 예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 덕에 돈을 허투루 쓰는 법도 없었어요. 영호는 돈을 벌어도 여기저기 쓰고 다니던 탓에 늘 돈이 모자라 어른이 되어서도 저한테 손을 벌리곤 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차근차근 재산을 불리더니 몇 해 뒤에는 번듯한 집 한 채를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고생하며 이끌어온 청소업체가 자리를 잡았듯이 둘째 아들 부부도 자기들 힘으로 삶을 조금씩 다져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둘째 며느리에게는 더욱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건강한 손주까지 낳아 제 손에 안겨주었죠. 손자가 태어나던 날 저는 둘째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소영아 고생했다. 우리 영호가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 다 네 덕이다. 너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니? 영호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어머니, 저도 영호씨 아니었으면 어머니 같은 분 못 만났을 거예요. 저한테 좋은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실게요. 이제 저의 유일한 아픈 손가락은 첫째 준호가 됐습니다. 준호는 취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독립을 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둘째가 결혼한 지도 어느새 5년이 흘렀고 제법 의젓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여전히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연애 한번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나 공부를 한다며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제가 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더 늙고 기운 빠지기 전에 큰아들 장가가는 것 좀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될까봐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집에 놀러온 둘째 며느리에게만 이런 마음을 털어놓곤 했었죠. 네 아주버님, 얼굴도 그만하면 괜찮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은데 대체 뭐가 문제라고 아직도 혼자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너무 조급해 마세요. 아주버님이 그동안 어머니 실망시켜드린 적 있었어요? 분명 좋은 사람 데려올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할 말이 있는지 계속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더라고요. 묘하게 긴장된 얼굴이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갑자기 꺼낸 말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준호야 정말이야? 아유, 나는 네가 그동안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안 해서 진짜 혼자 살 건가 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나 몰라. 네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을 만났겠니? 나는 누구든지 대환영이다.
그 주말 큰아들이 데리고 온 아가씨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알고 보니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알게 된 사장님의 딸이더군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건실한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큰아들은 그 회사에서 협력업체와 계약을 관리하는 협력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사장님 딸이라고 하니 처음엔 솔직히 집안 차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이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고 큰아들은 상대가 사장 딸인지도 모르고 호감을 갖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예비 며느리감을 바래다 준 뒤 아들은 다시 한번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지은이 어떠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준호야, 네가 다니는 회사 사장 딸인데 괜찮겠어? 사실 그쪽 집안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혹시라도 집안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반대라도 할까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야.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여자 쪽 부모님, 특히 사장인 아버님이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있는 큰아들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견례를 할 때도 흡족해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큰아들 부부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입장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큰아들도 자기 가정을 꾸렸으니 제가 할 일은 다 한 듯 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도 2년이 흘렀습니다. 유일한 걱정이라면 첫째 내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둘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말하면 큰며느리에게 부담이고 싫어할까봐 애태우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런 와중에 저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생하며 몸을 혹사시켜왔던 탓인지 여기저기가 아프고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허리며 무릎, 손목까지 고장이 나더라고요. 애들 앞에서는 숨기려고 했지만 둘째 며느리가 집에 왔다가 제가 아프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다음날 둘째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과 만성 피로가 복합적으로 겹친 거라 하더군요. 앞으로는 몸에 무리가 될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청소는 평생 제 손으로 키워온 밥벌이인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엔 아쉬웠고 갑자기 그만두기도 너무 아까웠거든요. 병원에 다녀와서도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있자 둘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와서부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약 먹고 관리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휴, 그게 아니라 일 때문에 그렇지. 남들이 보기에는 청소일이 하찮을지 몰라도 내가 거의 반평생을 바쳐서 일궈온 회사잖니. 이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자니 아쉽고 접자니 아깝고 그러네. 어머니, 그럼 제가 청소일 배워볼까요? 어? 소영이 네가? 아휴, 너 이런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가끔 나 도와줬던 거랑은 또 다를 거다. 힘든 거 알죠. 근데 어머니, 저 사실 예전부터 어머니 밑에서 일 배워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영어씨 혼자서 돈 버는 것도 미안했고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도 일 배워볼게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이어받는 게 낫잖아요. 처음에는 고민이 됐지만 둘째 며느리는 애초부터 야무진 성격이라 믿음이 갔고
함께 일해보니 정말 금세 적응의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청소일을 거의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둘째 며느리 소영이는 이제는 제게 친딸 같은 존재였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저한테 살갑게 다가왔고 속에 있는 말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가 됐지만 이상하게 큰 며느리는 아직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와도 사이가 좋아지면 둘째 며느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큰아들이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준우의 모습은 처음이었죠.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저는 단번에 무언가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경기도 안 좋으니 회사 일 때문에 그런가 싶었어요. 큰아들은 술에 취한 채 거실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20분 뒤에 큰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이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술을 마셔도 취할 정도로 마시는 애는 아닌데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 있는 거 아니니? 그러게요.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곧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어머니.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청소에서는 둘째 며느리가 점차 능숙하게 이끌어가고 있었고 첫째 아들 내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만 빼면 잘 살아온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던 그날 밤 큰아들은 운전 중에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해 큰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눈앞에 싸늘하게 누워있는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충격과 슬픔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떠난 남편을 원망했죠. 준호 아버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먼저 갔으면 거기서 우리 애들이라도 별일 없게 잘 지켜줘야지. 이게 뭐예요?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지. 왜 아직 한참 더 살아야 하는 준호를 데려가요? 아들 먼저 보내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애들 아버지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른 채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장례식 내내 큰며느리는 깊은 슬픔에 곡을 하며 밤낮 없이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끼며 조용히 위로했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감사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발인을 하루 앞둔 마지막 밤까지 큰며느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둘째 영호가 다가갔어요. 형수님, 내일 형님 발인인데 이러지 말고 가서 잠깐 눈이라도 붙이세요. 그래야 내일 잘 보내드리죠. 영호가 그렇게 말하며 통곡하고 있던 큰며느리의 발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큰애가 정신을 잃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곁에 있던 문상객까지 달려와 부축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다독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막내 며느리 소영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쓰러진 큰며느리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형님 쇼하지 마세요. 보자 보자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한 대 더 맞기 전에 얼른 정신 못 차려요? 둘째 며느리의 행동에 장례식장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첫째의 뺨을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아마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날 첫째는 머리카락까지 몽땅 뽑혔을지도 모릅니다. 큰며느리는 맞은 뺨을 손으로 감싸며 눈을 떴고 저는 둘째를 크게 꾸짖었어요. 소영아,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른 데도 아니고 네 아주버님 장례식장에서 버릇없이 이게 뭐야? 어머니, 우리 지금 다 이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요. 둘째 며느리 입을 통해 들은 내용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하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소영이는 청소일을 하면서 여러 사무실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여러 곳을 청소하던 중 한 건물을 들렀을 때 익숙한 모습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바로 첫째 며느리였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려고 했지만 큰 며느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나 친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거든요. 이상한 마음에 둘째는 핸드폰을 꺼내 몰래 두 사람이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소영이는 그 사진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고 있자니 어딘가 찜찜했고 아주버님에게 말하자니 확실치도 않은데 괜한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았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둘째 며느리는 첫째 아들 준호를 만났습니다. 재수 씨가 어쩐 일이에요? 갑자기 둘이 만나자고 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혹시 영호랑 무슨 일 있어요? 저기 아주버님, 제가 사진 몇 장을 찍은 게 있는데 이상해서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둘째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큰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펄쩍 뛸 줄 알았던 예상과는 반대로 큰아들은 아주 침착했어요. 그리고 이미 아내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듯 했어요. 재수씨, 이 사실 알고 있는 사람 또 있나요? 아니요, 저밖에 몰라요, 아주버님. 근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요즘 이 사람이 늦은 밤에 외출도 잦아지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외박도 몇 번 했었어요.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외출했다 오면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큰아들이 가진 것은 그저 심증뿐 확실한 증거가 없어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계속 고민하며 마음고생을 해왔었고 술에 취한 채 저희 집을 뜬금없이 방문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가 찍은 사진도 단순히 아내가 사무실에 함께 들어간 장면일 뿐 그것만으로 외도의 확실한 증거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 사진으로 자신의 의심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아내의 외도에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자신의 재산도 지킬 수 있었기에 외도의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재수씨가 보여준 이 사진 덕에 더 확실해졌어요. 그 사람이랑 더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이혼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야죠. 믿음을 배신한 사람과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이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재수씨,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당분간은 어머니나 영호한테는 이 일을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말씀드려도 제가 직접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네, 그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주버님,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큰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변호사를 만나며 아내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었기에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서 꼼꼼히 조언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전화벨이 울렸죠. 확인해보니 큰아들 준호였어요. 전화를 건 큰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좀 전에 아내가 친구가 다쳤다면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길래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와서 아내가 탄 차를 놓쳤어요. 혹시 예전에 그 두 사람 봤다는 건물 주소 갖고 계십니까? 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럼 재수 씨, 그 주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근처 가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거에 어렵지 않은데, 아주버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운전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은 뒤, 둘째 며느리는 곧바로 그 건물 주소를 찾아 준호에게 보내주었고, 큰아들은 빗속을 뚫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란 때로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억수로 쏟아지던 빗줄기를 뚫고 아내를 쫓던 중 미끄러운 빗길에 중심을 잃은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큰 사고가 나고야 말았어요. 그날 밤 비 내리는 어두운 길 위에서 벌어진 불의의 사고로 준호는 결국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큰아들의 죽음은 큰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고 있던 둘째 며느리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를 가장 분노하게 한 건 큰며느리의 태도였죠. 장례식 내내 큰며느리는 마치 위 배우처럼 울고불며 사람들의 동정을 사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뻔뻔한 연기에 둘째는 점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연극 좀 그만하라고, 아주버님이 죽은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주버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만큼 일단은 참기로 했죠. 모든 사실을 드러내는 일도 장례식이 끝난 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인을 앞둔 날, 둘째 며느리는 우연히 장례식장 뒤편에서 큰 며느리가 내연남과 손을 맞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이러다가 누가 보면 어쩌려고. 지은 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지. 이야, 근데 당신 연기 잘하더라. 누가 보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줄 알겠어. 다들 감쪽같이 속은 것 같던데. 이렇게라도 해야 나중에 의심을 안 살 거 아니야.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 싶었는데 잘 됐어. 그 사람이 이렇게 알아서 죽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럼 그 남자 재산 다 자기 거 되는 거야? 은근히 모아둔 돈 많다면서. 자식도 없겠다. 같이 살던 집이며 주식 예금 그런 거 이제 다 내 거야. 근데 당신도 집에 잘 살지 않아? 우리 집도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가 나는 어차피 출가 외인이라고 유산도 많이 안 물려줄걸. 남편 재산이라도 있어야 내가 편히 살지. 큰며느리와 내연남이 나누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둘째 며느리의 가슴속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하며 감정을 억눌렀죠.
하지만 쓰러지는 연기까지 하는 큰며느리의 가증스러움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첫째 며느리 역시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하다 소리쳤습니다. 동서,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헛거본 거 아니야? 나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준호 씨 이렇게 허망하게 간 것도 억울한데 왜 나를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야? 뭐? 억울해? 야, 연기 좀 그만해. 보자 보자니까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네가 사람이냐, 어? 큰며느리는 제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동서 말 다 믿으시는 거 아니죠? 저 진짜 억울해요. 그냥 친구 만난 거예요, 친구. 동서가 왜 저런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이라니. 제가 진짜 바람 피운 거면 천벌 받아요. 큰며느리는 계속해서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본 둘째는 이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야, 한지은, 나도 오늘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이러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 찍어놓은 거 너 모르지? 바람 피운 놈이랑 아주버님 욕 보이면서 시시덕거리는 것까지 다 찍어놨어. 어디 이거 보고도 네가 뻔뻔하게 나올 수 있나 보자. 둘째 며느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핸드폰으로 모든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게 재생되자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술렁이며 웅성거렸고 큰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억울하게 떠난 큰아들을 생각하며 분노와 수치심이 교차했지만 가족의 어른으로서 단호한 목소리로 큰며느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 오늘 일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준호 마지막 가는 길까지 너 때문에 더럽히고 싶지 않다. 조용히 나가다오. 큰며느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막내 며느리를 째려보더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남은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큰아들 준호의 발인을 치렀고 둘째 아들 내외는 형의 억울한 죽음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둘째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망신을 당한 큰며느리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큰며느리를 보니 허탈하고 씁쓸했죠. 결국 둘째 영호가 형이 살던 집에 들어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며 서류며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이제 더는 이 세상에서 형을 볼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났다고 합니다. 영호는 마지막으로 준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서재를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처럼 생긴 장부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거래처 기록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단순한 서류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펼쳐봤지만 숫자와 업체명, 도장이 가득한 페이지들을 보고도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영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 장부를 가방에 넣어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는 저와 둘째 며느리가 함께 있었어요. 영호는 자신의 아내에게 그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형 서랍에서 찾은 건데 그냥 단순한 거래처 기록 같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이런 걸 왜 집까지 가져오겠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둘째 며느리는 장부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몇 장 넘기지 않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날 자료야. 아주버님 회사의 협력업체 계약 내역인데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야. 불법 하청을 돌린 기록이라고.
이걸 왜 아주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지? 결혼 전 오랜 기간 총무팀에서 일했던 둘째 며느리는 그 장부를 보자마자 어떤 게 적혀 있는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호는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아, 장례식에 형 친구도 왔었거든? 그때 그 형이 요즘 준호 형이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다고 말했었어. 준호 형이 알면 안 되는 걸 알게 됐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대. 그때는 형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마도 이 서류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거 아무래도 아주버님 장인 회사가 불법 하청을 통해서 이익 챙기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아주버님이 그걸 알고 모아둔 자료고요. 근데 이걸 그냥 갖고만 계셨던 걸 보면 아무래도 장인어른 회사니까 가족 문제랑 회사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신 게 아닐까요? 장인어른이고 아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을 법적으로 고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큰아들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고만 있었을지가 상상이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들의 고통을 몰라줬다는 게 더 미안했죠. 둘째 영호는 장부를 두 손으로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은 이 일을 무디로 했을지 몰라도 내가 알게 된 이상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요. 형수도 형을 배신하고 바람 피웠는데 이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나 우리 형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절대로 용서 못해요. 둘째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가 떠난 이상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째 내외는 그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큰며느리 아버지의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수사도 빠르게 진행됐죠. 조사 과정에서 사돈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값싼 인건비를 남기기 위해 불법 재하청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서 몇 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몇 푼의 돈으로 사고를 무마시켰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결국 이 사건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사돈의 회사는 주요 거래처의 계약이 줄줄이 해지됐죠. 수억 원대 과징금과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자 은행은 대출 회수 절차에 들어갔고 탄탄하던 회사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사돈 회사가 무너진 뒤에는 큰며느리가 친정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딸 때문에 집안이 거덜났다는 이유에서였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장에서 그런 창피를 당한 뒤에도 큰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던 집을 정리하려고 갔더니 뻔뻔하게도 큰며느리가 그 집은 자기 거라면서 나선 겁니다. 둘째 며느리와 함께 큰아들이 살던 아파트로 들어서자 큰며느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저희를 맞이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울분이 터졌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썩 꺼지지 못해? 이 짐승만도 못한 것. 어머니, 제가 왜요? 이거 이제 제 집이에요. 준호 씨 이름으로 돼 있지만 죽고 나면 배우자가 상속 1순위라는 거 모르세요? 저희가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제 집에 살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나가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큰며느리의 뻔뻔함에 저는 피가 머리로 확 몰리는 것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이런 저를 보자 둘째 며느리도 기가 막혔는지 큰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한지은 씨, 당신은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 하긴 양심이 있었으면 그렇게 가증스럽게 울다 졸도한 척도 안 했겠지. 네가 사람이고 양심이 있다면 지금 여기 와서 돈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지.
이 금수만도 못한 거사. 아, 배운 게 없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뭐야. 동서, 그리고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아무리 양심이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법이. 법대로 하자니까 누가 이기나 보게. 제 아들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입에서 재산 이야기가 먼저 나오나 싶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하니. 내 아들이 죽은 거 다 너 때문이다. 바람 피워서 우리 집안 망쳐놓고 이제 와서 뭐? 네 몫인 재산을 달라고? 내가 그대로 두고 볼 것 같아? 목소리가 떨릴 만큼 화가 났지만 큰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대로 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둘째네와 함께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그 아이의 재산마저 당당하게 가져가겠다는 저 뻔뻔한 요구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잡으세요. 어머니 이렇게 놀라실까봐 저랑 영호 씨만 온다고 했던 건데. 나는 괜찮다, 둘째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해보련다. 이대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당할 수만은 없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가족들과 함께 재산분할 무효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외도와 배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행태까지 하나하나 설명했고, 변호사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필요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모으자고 했습니다. 한동안 정신없이 서류를 챙기고 증거자료를 준비하며 우리 가족은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소송 준비라는 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척이나 힘든 일이더군요. 하지만 큰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어머님, 상대방 측에 변동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며느리 한지은 씨께서 어젯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지은 씨가 내연남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한지은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함께 있던 상간남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하네요. 그럼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은 여기서 중단될 거고요. 큰아드님께 자녀도 없으니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받게 되실 겁니다. 핸드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소송도 필요 없게 되자 남은 것은 허무함과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해들은 소식을 둘째 내외에게도 전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 형이 하늘에서 그 여자한테 벌을 준 것 같아요. 형을 배신한 대가를 결국 이렇게 치렀네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한참 생각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큰아들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를 배신한 사람한테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벌을 준 거니? 그렇게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거지. 이제 다 끝났다, 끝났어. 편히 눈 감아라. 그때 저는
이 세상에 정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싶었습니다. 큰아들의 억울한 죽음 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느덧 큰아들 준호가 떠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희 가족 역시 큰아들을, 형을 잃었다는 슬픔을 뒤로하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청소업체는 둘째 내외가 물려받아 운영하게 됐어요. 소영아, 영호는 요즘 일하는 거 어떠니? 잔머리 쓰면서 일 안 하고 뺀질대지는 않아? 잘 다니던 자동차 정비소 관둔다고 했을 때는 어찌나 놀랐는지. 어머니, 그 일 정말 열심히 해요. 어머니가 키운 사업 자기가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서요. 그래야 아주버님도 하늘에서 맘 놓고 지내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이 앞에서 잘 지켜볼게요.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부지런하고 꼼꼼합니다. 새벽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같이 청소하고 하루 끝에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일일 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해 보내고 있죠. 그리고 영호도 생각보다 성실하게 일해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청소업체는 제가 했을 때보다 훨씬 입소문이 났고요. 예전에는 건물 몇 개 정도만 맡았던 일이 지금은 학교, 병원, 사무실 단지까지 맡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저는 회사의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일하러 간 둘째 내외를 대신해 손주를 봐주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진실은 결국에는 드러나고 만다는 것을요. 남편을 잃고 또 큰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은 원망보다 감사로 채우고 싶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겨진 가족들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뿐이니까요. 저는 아침마다 하늘에 있는 남편과 큰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걱정 말고 편히 쉬라고 말하죠. 전 오늘도 남은 가족과 함께 평범하지만 감사한 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